스파르타는 똑똑한 훈련 시스템을 통해 아이들을 전사로 양성한다. 평생 훈련에 매진한 스파르타는 주변 도시국가를 정복해 그 시민들을 노예로 삼는다. 기원전 550년 스파르타는 태계야 평원과 노예를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지만 쓰라린 패배를 맛본다. 이후 패배를 교훈삼아 각성하게 된 스파르타는 최강의 도시국가로 태어난다. 그리스 패권을 두고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치열하게 맞붙었던 스팍테리아 전투에 관해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안녕하세요,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지난 시간 스파르타는 내가 이 족쇄로 전쟁에 이겨서 노예를 획득해야지 라고 하다가 본인 발목에 족쇄를 채우게 됐고요. 아르고스와의 대결에서도 대장전에서 처참하게 정신승리만을 거두게 됩니다. 이러면서 스파르타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이거 전술적으로도 분명히 변화가 있겠죠. 네, 뭐 딱 그때부터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투는 팀플레이다라는 걸 알고 스파르타가 이제 몇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게 일단은 장교들이 맨 앞에 선다. 물론 다른 데도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고 근데 아테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좀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앞에 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스파르타 왕도 맨 앞에 서요. 왕도 맨 앞에 서고 그래서 보통 연대가 연대장 1명, 대대장 4명, 중대장 8명, 소대장 16명. 물론 지금하고 병력 규모는 다르지만 이들이 되게 앞에 서요. 그래서 명령 전달 같은 거를 직접 리드하면서 하게 하고 그다음에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악역에 졸업할 때 5등생을 뽑아요. 그 훈련 마칠 때 5등생을 뽑아요. 그래서 근데 얘들한테 무슨 특혜가 없고 어떤 게 영광이 주어지냐면 맨 앞열에서는 영광이 주어져. 전투할 때 왕 옆에 맨 앞열. 그러니까 맨 앞이지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1등을 뽑을 때 뭐 사격 점수 좋다, 뭐 이렇게 성적 좋다고 뽑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훌륭한 군인을 만들고 1등을 뽑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것만 1등을 뽑으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여기서 1등하면 제일 죽기 쉬운 자리로 간다. 그러면 나 그냥 대충 할래라고 하는 애는 어차피 쓸데없어. 전쟁터에서 정말 필요한데 체킹이 안 되는 게 바로 이 명예를 위해서 내 할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사람. 아니 말로는 뭐 불명예스럽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며. 그러면서 1등 안 하겠다고 살짝 빗나가게 쏘는 애보다 스파르타라고 그런 애 없었겠어요? 다 있지. 죽어도 나는 앞에 설래. 이런 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다른 포상을 안 하는 거지. 다른 포상을 하면 저놈이 뭐 때문에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 오히려 포상 없는 명예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정말 전쟁에서는 귀한 겁니다. 그리고 장교들이 앞쪽으로 서고 왕이 앞으로 쓴다는 그 뜻은 이제 진으로 싸우겠다는 뜻이에요. 네. 왜냐하면 일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파르타가 점점 전투에서 이 용맹함과 그리고 효과를 보기 시작하니까 이 그리스에서는 쟤네들은 그럼 굉장히 복잡한 방진을 구사하겠구나. 뭔가 되게 다이나믹한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알고 보면 상당히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그냥 종대로 이동하다가 소대별로 종대로 이동하다가 적과 만나면 횡대로 적절한 지형에서 적절한 때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대와 부대 사이의 간격 이런 것들을 그런데 굉장히 간단하지만 효과적으로 펼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쉽게 들리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운동장에 사람들을 쭉 풀어놓고 자 종대로 가다가 횡대로 그 다음엔부터 이런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투지는 운동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지형 지물이 있고 그렇죠. 그때는 훈련이 잘 된 부대와 훈련이 안 된 부대가 편리하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의 전투는 통신기기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부대가 모이면 모일수록 밀집되면 밀집될수록 전투력이 늘어나죠. 그러면 딱 만나면 1423 그러면은 이제 1423으로 쓰고 2431 뭐 이러면 2431로 쓰고 이런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방진을 바꾸는 연습을 이 20살까지 계속 하잖아요. 그때 이 뿔피리 같은 것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군악을 하는 피리가 따로 있었고요. 그 피리를 이용해서 어떤
음이 나오면 이렇게 쓰고 어떤 음이 나오면 저렇게 쓰고 이 훈련을 계속 하는 겁니다. 20살까지 계속하고 20살 넘어서도 60살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하나는 요새 특수부대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부대에서 제일 실력이 없는 사람이 우리 부대의 실력이다.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치.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메이션을 이루고 들어가면 심지어 현대 전투에서도 그 사람이 뚫리면 대열이 무너져요. 하물며 이때는 더 있겠죠. 그래서 모든 전사들의 이 실력을 높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구멍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균일성 있게 그리고 훈련의 강도가 전 부대에 거의 동일하게 되는 거죠. 가장 큰 차이는 이걸 것 같습니다. 스파르타에서 제일 싸움 못하는 전사가 그리스에서 싸움 중간하는 전사 정도의 실력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는 뚫릴 일이 더 많고 스파르타는 뚫릴 확률이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이 포메이션에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좀 기계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스파르타가 제일 단순하고 편한 거야. 왜? 균일하니까. 우리는 가다가 저기 오면은 그냥 1, 2, 3, 4, 5수 쓰면 되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뭐 정말 특별한 뭐가 있다면 걔네만 불러다가 3소대와 4소대 사이로 들어가 이러면 되는 거죠. 근데 다른 나라는 이게 복잡한 거야. 이게 얘 빼, 쟤 빼 그러는데 스파르타는 방금 말씀한 균일성 덕분에 가장 단순하게 머리 쓸 필요 없어. 그냥 순서대로 붙어. 이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보다 훨씬 빠르잖아. 그래서 세계 1등 스파르타, 세계 2등 아테네. 근데 누가 내가 2등이래?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하고 한판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좀 어이없는 얘기인데 스파르타가 이긴 전투를 갖고 사례를 들 수가 없고 네. 정말 유명한 건 스파르타가 진 거예요. 진짜 제가 알던 스파르타와 정말 다르네요. 아니, 왜냐하면 이거는 오늘 많이 동네방네 느껴요. 기록, 왜냐하면 이게 특별 취재진이 가서 기록을 남기거든요. 와, 스파르타가 졌다. 그래서 참 오늘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이긴 전투가 아니고 진 전투를 가지고 스파르타의 능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펠로폰네소스 전쟁 중에 있었던 전투네요. 그렇죠. 아테네는 바다에서, 스파르타는 땅에서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스파르타 애들이 가서 이제 아테네 농지를 막 태워요. 그러면 아테네는 해상국이잖아요. 네. 돈도 많아요. 네. 사다 먹어요. 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네. 어떻게 이거? 그러니까 아무리 육지에 가서 이렇게 불질러도 소용이 없네. 대신 아테네는 해군이 많으니까 쫙 가서 스파르타의 바다를 봉쇄를 했어요. 요즘 우리 최근에 무슨 요소수 사태도 나고 그랬지만 해상로가 막히면 당장 나라가 큰일 나잖아요. 먹을 게 없어지고. 스파르타는 자급자족하는 농업국이에요. 바다를 아무리 막아도 안 나갈 건데 우리는 빵만 먹고 살아도 돼. 돼지피만 먹고 살아도 돼. 뭐가 문제야. 이놈의 전쟁이 끝이 안 나. 그래서 이거 정말 미치겠다.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니? 이러다 보니까 아테네 쪽에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뭔가 좀 다른 방법을 쓰자. 그런데 다른 방법을 쓰려면 땅에 내려야 되는데 네. 내리자니 자신은 없고 그런데 이때 누가 하나 이제 기발난 아이디어를 떠올려요. 스파르타의 약점이 있다. 바로 헤일로 타이드. 근데 이제 문제는 아테네가 바다로만 왔다 갔다 하면 헤일로 타이가 봉기를 안 해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역시 스파르타는 최강이니까 쟤들이 내리질 않는구나. 그래서 생각한 게 군대가 내려야 돼. 아테네군이 메디나 땅에 내리면 메디나에 있는 헤일로 타이들이 봉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리자. 내리면 스파르타한테 지잖아. 그러면 어디 잘 찾아봐. 잘 찾아봐서 어디 기가 막힌데 어디 딱 내려갖고 요새 이런 데 내리면 뭐가 되지 않겠냐고 뒤져요. 그래서 상륙을 하는데 참 땅에 내리는 거 무서워가지고 땅 바로 앞에 있는 섬에 내려요. 섬에 내려요? 근데 그 섬 이름이 뭐예요? 그게 이제 아테네군이 상륙한 섬은 필로스 섬이라는 데예요. 필로스 섬. 네, 그래서 왔고, 그러니까 그리스가 그 섬이 참 많아요. 네네네. 어디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네. 땅에서 방파제처럼 쭉 뻗어 나가다가 물방울처럼 맺힌 섬에 내려요. 참 섬 같지 않고 땅도 아닌. 네.
근데 이건 내린 것도 아니고 안 내린 것도 아니고 약간 애매하네. 하여간 기가 막힌 데를 찾아서 왜냐하면 저 스파르타가 이쪽에 있으면 메디나 땅이 서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넓어요. 거기서 이 절묘한 데를 찾아갖고 내리는 거야. 그리고는 함대가 뺑 둘러싸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도를 보면 정말 절묘하게 생겼대. 그래서 방파제 같은데 함대가 주둔을 하고 내린 것도 아니지. 그래서 함대 어모를 받으면서 약간의 병사가 내려서 요새를 짓기 시작해. 왠지 슬프다. 네. 좀 슬프죠. 근데 소문은 나는 거예요. 스파르타 땅에 육군이 상륙했다. 요런 치사한 그렇지. 머리쓰기 쓴 거지. 아니 제주도에 어떤 외국 군대가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 땅에 들어온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 그 소문은 나죠. 아무튼 예나 지금이나 전쟁은 보병의 깃발을 꽂아야 이긴다. 그래서 그걸 명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해군의 어무 앞에서 내려서 깃발을 꽂았어요. 요새도 쌓았어요. 근데 이게 먹혀요. 스파르타한테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뭐 아테네군이 내렸어? 이 땅에 깃발을 꽂았어? 이건 그냥 두면 안 돼. 그래서 몰려옵니다. 드디어 스파르타군이 물러서 딱 봤는데 야 저기라고? 근데 와서 보니까 이게 땅이 아니잖아. 본인도 몰랐던 거 아니에요? 이제 스파르타군도 육군도 오고 이제 해군도 왔거든요. 근데 해군으로 붙을래니 자신은 없고 자신 없지. 육군이 저 필로스에 가려면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게 또 해군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 그냥 물러설 수는 없고 자존심은 땡기고 그래도 얘들도 자존심은 꽤 세요. 그거 하나로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요 물방울 같은 섬에 있으면 이제 건너편 육지에 있으면 될 것 같잖아요. 이 아저씨들이 좀 이상한 자존심이 있어. 쟤들이 섬에 있는데 우리가 못 건너간다 이거 싫다. 그래서 애들이 찾다 보니까 필로스 섬 건너에 또 조그만 섬이 하나 있었어요. 뭐 애들 장난 같아. 우리도 섬에 간다. 스팍테리아에 그 스파르타 중장 보병이 400명 정도였어요. 근데 아테네군이 중장 보병 800명, 그리고 이제 경보병, 궁수 이런 애들을 한 800명 정도를 데려가요. 사람 훨씬 많았네요. 네. 근데 전투의 양상은 이 스파르타군도 그래? 상륙했어? 그럼 가서 밀어버리면 되겠다. 그래서 중장 보병을 동원해서 본대가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에서 마주칩니다. 그 전까지는 경보병은 중장 보병한테 그렇게 큰 힘을 못 낸다라는 게 뭐 통설이었어요. 그런데 교묘하게 그걸 이용해요. 중장 보병끼리 전투를 하는 것처럼 달라붙으면 경보병이 양쪽에서 공격을 합니다. 스파르타. 기마 부대처럼 움직이네. 그렇죠. 그리고 중장 보병은 뒤로 빠져요. 그리고 2배가 넘는데도 그걸 못 붙어서 계속 빠지면서 경보병을 쳤다는 건 비록 지게는 했지만 스파르타가 얼마나 센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걔들이 부상을 입으니까 할 수 없이 요새를 후퇴를 합니다. 요새를 후퇴를 했더니 또 공격을 못 해요. 아 저거는 어떻게 돌아칠 방법이 없으니까. 이미 절반 정도의 전투력이 없어졌는데도 아테네군이 공격을 못 해요. 여기서 스파르타군이 약간 안심을 했던지 아니면 허점이 있었어요. 지형 지물을 잘 파악하고 있긴 했는데 이 뒤쪽, 요새의 뒤쪽, 그러니까 북쪽이겠죠. 절벽이잖아요. 절벽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절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그쪽은 경계를 안 해요. 잘. 그런데 또 거기를 또 개척해냅니다. 기어 올라와요? 예. 데모스테네스가 하여간 그런 이제 순발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또 경보병이잖아. 그래서 뒤로 올려보내가지고 뒤에서 공격을 해요. 지휘관의 승리네. 그래서 훨씬 불리해졌는데 그래도 공략은 못해요. 단숨에 공략은 못하고 피해가 늘어나게 되고 이쪽은 이제 버티다가 이제 문제 식량이 안 오는 거죠. 물 안 오고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결국 얘들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항복을 해요, 스파르타. 네, 그래서 스파르타 역사상 처음으로 안 죽고 집단 항복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돼요. 이건 스파르타는 그거 그 절대 정신 하면 안 되는데. 아닌데. 네. 예, 목숨을 그런데 바쳐서. 그래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그럴 상황이 안 그러니까 용감해서 항복을 안 한 게 아니라 항복할 상황이 안 왔던 거지. 이게 차라리 전투를 했으면 그냥 목숨을 걸고 싸울 텐데 점점 말라가는 거잖아요. 물도 그렇죠, 없고 그렇죠. 식량도 없고. 예. 이렇게 돼서 얘들이 집단 항복을 해요. 그래서 항복할 때 내놓는 게 이제 방패를 내놓잖아요. 그래서 이게 당시 그리스 사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그렇겠죠. 스파르타군이 때로 항복했다.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때 얻은 방패가
지금까지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우와. 스팍테리아의 방패가. 그러니까 스팍테리아에서 노획한 방패.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하면 그런 타이틀이 붙었겠냐고요. 네, 오늘 스파르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펠로폰네소 전쟁기로 오면서 전쟁 규모가 커지고 전쟁의 목적이 바뀌고 어떤 전쟁에 하는 양상이 달라지게 되니까 스파르타가 써왔던 전술들의 취약점이 생긴 거죠. 예를 들면 아테네 같은 경우는 이미 중장보병이 되는 시민보다 거류 외국인 뭐 이런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페르시아 전쟁하면서 수군들 이런 사람들이 다 시민권을 줬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외국인이라고 해서 뭐랄까 한 2급 시민쯤 되는 애가 아테네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 걔들이 다 중장보병 하나 경보병도 하고 뭐 수군도 하고 이럽니다. 그리고 아까 노군이 우스워 보이지만 노가 전투할 때 살벌하게 훌륭한 무기예요. 그걸 두드려 패면 얘들 꼼짝 못해요 사실. 이렇게 되니까 이미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는데 스파르타가 거기에 적응을 못한 거죠. 그러나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항복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유연해진 것이고 이때부터는 스파르타도 전술이 좀 유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헤일로타이도 막 이제 해방시켜가지고 중장보병으로 스카우트하고 이러면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팍테리아 전투 같은 경우는 스파르타 좀 우승골을 당하긴 했지만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얼마나 셌는지 그리고 시대가 변할 때 변하지 않으면 이렇게 센 부대도 허무하게 깨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파르타에도 이렇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라는 것도 너무 놀라웠고 또 이 한평생을 스파르타인으로 치열하게 살았는데 알아도 고칠 수 없었던 그 약점만 또 보완을 했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나의 강국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정말 교육체계, 훈련체계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지만 그 교육을 받더라도 그 내부의 인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그 강함을 발휘할 수 없구나. 하지만 그 강함도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은 지게 돼 있구나. 뭐 여기까지 저희가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변화하는 것에 맞춰서 다음 시간엔 더욱더 재미있게 준비를 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